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디파이 시장을 돌아보면요. 겉보기에는 정말 좀 지루했죠. 가격도 그렇고 총 예치 자산, TBL도 큰 변동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갔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디파이의 그 뜨거웠던 혁신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법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뭔가 좀 이상했어요. 시장은 이렇게 조용한데 에이브나 다른 대형 프로토콜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수면은 잠잠한데 그 물밑에서는 거대한 잠수함이 막 필사적으로 건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희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파고들었고 그 답이 바로 구조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구조에 대한 겁니다. 왜 디파이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설계도를 뜯어고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문장을 먼저 딱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의 디파이는 프로토콜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진짜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플랫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문장이 오늘의 모든 논의를 관통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문장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허브 앤 스포크 모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가 추가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디파이 프로토콜의 생존 방식 그리고 확장 전략 자체가 아예 송두리째 바뀌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존 방식까지요? 그 정도의 문제였나요? 저는 그냥 유동성이 좀 흩어져 있어서 사용자가 불편하고 수수료가 비싸지는 그 정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구조가 그렇게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겁니까? 네, 생각보다 훨씬 신박한 아주 구조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기존 디파이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는 A 프로토콜, 솔라나 체인 위에 있는 B 프로토콜. 각 프로토콜은 자신만의 독립된 유동성 풀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렇죠. 마치 동네마다 각자 작은 저수지를 하나씩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더리움을 담보로 USDC를 빌리려면 이더리움 USDC 저수지로 가야 하고 솔라나를 담보로 USDT를 빌리려면 또 다른 저수지로 가야 하는 그런 식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파편화 문제인데요.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약점은 이게 확장할수록 비효율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확장할수록 비효율적이 된다. 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새로운 유망 자산, 가령 XYZ 토큰을 위한 대출 시장을 새로 열고 싶다고 해보세요. 기존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XYZ 토큰을 위한 새로운 저수지를 처음부터 팔아야겠죠. 그리고 그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 즉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마케팅도 하고 높은 이자도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하고요. 정확합니다. 매번 새로운 시장을 열 때마다 땅 파고 물 채우는 대공사를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본이 100개가 넘는 저수지에 일씩 흩어져 있는 셈이니까 당연히 자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성장을 하면 할수록 관리해야 할 저수지만 늘어나고 전체 시스템은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더 이상 새로운 저수지를 파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다. 이걸 깨닫고 아예 도시의 상하수도 시스템 자체를 새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설계도가 바로 허브 앤 스포크입니다. 개념은 놀랍도록 단순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작은 저수지를 모두 없애버리고 그 대신 모든 물을 한데 모으는 거대한 댐을 하나 건설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댐이 바로 허브군요. 네, 모든 돈, 즉 모든 유동성이 한데 모이는 거대한 중앙 자본 엔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댐에서 각 동네를 물을 공급하는 수많은 수로를 내는 거죠. 이 수로들이 바로 스포크입니다. 아, 스포크. 네, 사용자들이 실제로 대출을 하고 예금을 하는 개별 시장들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발상의 전환은 돈은 하나, 시장은 여러 개라는 겁니다. 돈은 하나, 시장은 여러 개. 네, 사용자는 댐을 직접 이용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집 수도꼭지, 즉 스포크를 틀어서 물을 쓸 뿐이죠. 하지만 그 모든 물은 중앙의 거대한 댐, 허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바로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좀 불안하게 들리는데요.
모든 유동성이 허브라는 단 하나의 댐에 모인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거대한 중앙 실패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만약 그 허브, 그 댐 자체에 금이 가거나 무너져 버리면 모든 스포크가 동시에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예리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 구조를 접했을 때 똑같은 우려를 하죠. 여기서 바로 이 모델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벤스포크 모델은 유동성은 통합하되 리스크는 철저히 분리합니다. 유동성은 합치고 리스크는 나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허브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역할만 수행해요. 거대한 금고처럼 자산을 보관하고 각 스포크에 자본을 할당하는 회계장부 역할만 하는 거죠. 아, 회계장부? 네, 실제 위험한 일들, 예를 들어 담보인정 비율, LTV를 얼마로 할지, 어떤 자산을 담보로 받을지, 언제 청산을 실행할지 같은 모든 리스크 관리 규칙은요, 각각의 스포크 단에서 독립적으로 설정되고 실행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허브는 그냥 돈을 쥐고 있는 은행 본점 같은 거고 실제 대출 심사나 리스크 관리는 각 지점, 즉 스포크가 알아서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A 지점에서 부실 대출이 터져도 그 손실은 A 지점 안에서만 처리되고 본점의 금고나 다른 B, C 지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방화벽을 치는 거죠. 예전 구조에서는 한 자산 시장에 불이 나면 그 불이 프로토콜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각 스포크라는 독립된 방안에 리스크를 가두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덕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시장을 실험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실험이요? 어떤 종류의 실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때문에 일반 디파이 시장에 들어오기 꺼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들을 위한 스포크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신원인증, KYC를 통과한 주소만 접근할 수 있고 담보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토큰화된 미국 국채 같은 안정적인 자산만 취급하는 기관 전용 스포크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스포크는 LTV도 한 50%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 정반대의 스포크가 운영될 수도 있어요. 시장에 갓 나온 변동성 높은 신생 자산들만 모아서 아주 공격적인 LTV 80%로 운영하는 고위험 고수익 스포크를 만드는 겁니다. 와, 만약 이 스포크에서 대규모 청산 사태가 터져도 그 피해는 이 스포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국한될 뿐 옆에 있는 기관 전용 스포크나 허브의 다른 자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다르네요.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허브라는 거대한 레고판 위에 기관용 블록, RWA용 블록, 신규 자산 실험용 블록처럼 각기 다른 목적과 규칙을 가진 스포크 블록들을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시장 하나를 만들려면 프로토콜 전체의 거버넌스 투표를 거치고 코드 감사를 받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저수지를 파는 대공사였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허브라는 댐에서 수로 하나만 새로 내면 됩니다. 시장 생성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이브 같은 프로토콜을 그냥 온체인 은행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은행 하나를 잘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수많은 은행과 금융상품들이 입점할 수 있는 금융 앱스토어를 만들고 있었던 거네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역할을 하고 각각의 스포크들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카메라 앱, 지도 앱, 게임 앱이 되는 겁니다. 아, 각 앱은 기능도 규칙도 사용자도 모두 다르지만 전부 같은 OS 위에서 돌아가죠. 에이브는 더 이상 대출 앱이 아니라 대출 앱들을 올릴 수 있는 금융 OS가 되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2010년에 아이폰 앱스토어가 처음 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네네. 처음엔 손전등 앱, 간단한 게임 같은 것만 있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버나 인스타그램처럼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가 등장했잖아요. 지금 디파이가 딱 그 직전 단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디파이 프로토콜을 평가하는 기준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저 프로토콜의 TVL이 얼마인가, 즉 저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많이 차 있나를 물었죠. 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핵심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뭘 물어야 하죠? 그 OS 위에서 어떤 혁신적인 앱들이 개발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에이브라는 OS 위에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스포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기관들이나 다른 개발자들이 그 OS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 프로토콜의 생태계 확장성과 미래 잠재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가 될 겁니다. 아, TVL은 그저 OS가 확보한 기본 자본일 뿐, 진짜 가치는 그 위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 허브 앤 스포크라는 새로운 구조가 열어갈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기관들의 진입이 훨씬 쉬워진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자신들만의 규칙이 적용되는 안전한 놀이터, 즉 맞춤형 스포크가 생긴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관들은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스포크가 바로 그 두 가지를 제공해주죠. 디파이의 거대한 유동성을 활용하면서도 자신들이 원치 않는 리스크에는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통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나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RWA 같은 외부 자산과의 결합도 훨씬 유연해지겠네요. 네. 예전에는 이런 새로운 자산을 하나 추가하려면 프로토콜 전체의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야 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자산만을 위한 독립된 스포크를 만들면 되니까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스포크에서, 부동산 토큰은 RWA 스포크에서 각자에게 맞는 규칙으로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는 디파이가 암호화폐 시장 안에 갇혀있던 것을 넘어서서 전통 금융자산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듣다 보니까 2026 디파이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더리움 킬러가 누구냐, 솔라나 생태계가 더 좋냐 이런 식의 체인 대 체인의 경쟁이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경쟁은 한 단계 더 추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인 대 코인, 심지어 체인 대 체인의 경쟁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럼 뭔가요? 바로 구조 대 구조의 싸움입니다. 어떤 프로토콜이 더 효율적이고 더 확장 가능하며 더 안전한 구조, 즉 더 뛰어난 금융 OS를 제시하는가. 네. 어떤 OS가 더 많은 개발자들, 즉 더 많은 스포크 창설자들을 끌어모으는가에 따라 미래의 승자가 결정될 겁니다. 마치 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애플의 맥 OS가 벌였던 플랫폼 전쟁과 똑같은 구도죠.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은 디파이를 단순히 더 빠르고 더 크게 만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리스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더 나아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근본적인 진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전 구조는 성장을 위해 시스템 전체가 리스크를 짊어져야 했어요. 하지만 허브 앤 스포크는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격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훨씬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준 거죠. 중앙화된 자본의 효율성과 탈중앙화된 시장 확장의 장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디파이 시장을 볼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는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적힌 TVL 숫자나 토큰 가격 변동성 너머의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구조를 선택했는가? 그 구조 위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들, 즉 어떤 새로운 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격리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 속에 디파이의 다음 단계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짜 혁신은 이제 그 구조 위에서 수많은 스포크들을 통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테니까요.